이번 영상에서는 근미래 우리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세계 경제계와 학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모두 포함해서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전망한 한국의 미래 그 내용에 대해 찬찬히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개해야 할 인물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꽤 광범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흥미삼아 과거의 예언들로부터 시작해서 근대로 올라오며 보다 탄탄한 경제학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둔 전망들로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유명인들 중 먼 옛날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언 또는 전망을 남긴 분들 중 가장 유명한 분은 아마 원효대사와 사명대사가 아닐까 싶은데, 원효대사는 다들 알고 계시는 공부를 하기 위해 홀로 먼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중 어느 날 밤 잠결에 실수로 해골에 담겨있던 물을 시원하게 드링킹 하신 후, 게다가 그 물이 참 유난히 달고 시원했다고까지 하신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누웠던 곳은 무덤이었고 또 그 시원한 음료의 잔은 해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구토와 함께 즉시 삼라만상의 이치, 즉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후 그 즉시 중국으로 가던 유학길을 멈추고 돌아오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명승 중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원효대사는 71년생으로 671년 삼국시대 신라분이십니다. 과거 종종 오랜 수행으로 법안이 열린 노승들께서는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지듯 원효대사 역시 자신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약 900년 그리고 1300년 후의 일에 대해 예언을 남기셨는데, 바로 임진년과 경술년에 대해 남긴 예언들입니다. 먼저 임진년에 대해, 임진년에 끔찍한 난이 찾아오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다. 말은 화려하나 행동이 없으니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문반만 받들고 무반을 천시하는 조정이 서로 다투는 도중 강산은 초토화 되는구나 라는 예언을 남기셨고, 그리고 이어 경술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경술년이 무르익었을 때 적이 침략하니 그때 나라의 해와 달이 그 색깔을 잃어버리도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임진왜란과 경술국치를 내다보시고 이런 글귀를 남기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언을 남기신 게 없습니다. 대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조선시대 명승이자 앞서 원효대사가 경고했던 임진년 왜란 때 왜를 상대로 전국의 승려들을 끌어모아 무시무시한 실전 전투력을 발휘하시며 조선의 베지테리언들의 살벌한 전투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사명대사께서는 자신의 시대 이후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스님은 조선의 기운은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도 두 번의 만국의 난이 더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실제로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연이어 조선에 들이닥치며 이미 긴 외란으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후 간신히 재건 중이던 조선 땅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명대사의 예언들은 근대의 사건들을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의 호란을 가까스로 넘긴 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점차 나라의 기운이 다하여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도 나라를 두 번이나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다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동족끼리 멸망으로 치닫는 끔찍한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이때는 단지 나라가 아닌 민족 자체가 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그 위기 또한 넘기게 될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은 시점부터 400년 후부터는 그때부터 하늘의 기운이 트이며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비추게 되면서 민족의 기운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다들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나라의 기운이 다해 망하게 된다는 예언에서 말하는 시점은 조선이 망하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점이며, 또 두 번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민족의 멸망까지 갈 뻔한 그 싸움은 한국전쟁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신기한데 정말로 신기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예언이 있은 시점부터 400년 후부터 이 땅의 기운이 트이기 시작하며 이후 전 세계의 그 기세를 떨칠 만큼 국력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사명대사께서 이 예언을 남기신 것이 임진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때를 대략 1598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400년 후는 대략 1998년, 즉 우리가 IMF 위기를 넘기고 본격적으로 급발진을 하며 수직 성장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정말 신기하게도 전 세계의 그 기운을 떨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성해진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예언과 많이 닮아 있으며, 우리는 분명 지금 그 예언의 실현 과정에 있습니다. 두 대승의 예언들은 모두 무척 신기하긴 하지만, 그리고 모두 다 사료로 그 기록이 남아있는 엄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너무도 오래전에 이야기된 것들이고 또 승려의 예언이라는 점 때문에 흥미를 위한 이야기로는 몰라도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근대의 저명한 세계 학자들의 입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세계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 역시, 거기다가 세계 금융계의 핵심 기관과 전문가들마저도 앞서 삼형대사가 예언한 그런 놀랍도록 부국강병한 한국의 근미래를 똑같이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민간 싱크탱크 분야의 CIA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 정보 단체로서 매일 오전 미 국방부에 전 세계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최고 정보 단체인 스트래포의 설립자 조지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중일 3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며 세계 많은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던 보고 내용인데,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선 한중일 3개국 중에서 근미래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중국의 경우 지금이야 최근 약 20년간 많은 인구의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며 마치 언제라도 곧 미국을 추월할 것만 같은 신기루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곧 성장이 아닌 갑작스러운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국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의 바탕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10억 명이 넘는 절대 대다수 중국인들의 가난 때문입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중국의 화려한 모습은 북경과 상해 그리고 광저우와 같은 일부 도시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가장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헐리우드를 만들고 또 뉴욕에 엄청난 건물들을 빽빽이 지어 당시로서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대단했던 엄청난 고층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헐리우드 영화들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영화들에는 항상 자유의 여신상으로 시작해서 그 뒤로 뉴욕의 화려한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이 펼쳐지는 배경 장면이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자 넘사벽의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갖게 됐는데, 그 두 가지가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카피 국가라는 오명에 걸맞게 모든 것을 다 카피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했던 똑같은 전략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해에 세운 스카이라인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은 과거 세계인들이 미국하면 뉴욕의 그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됐든, 중국하면 좋든 싫든 상해의 그 스카이라인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사는 중국인들은 극히 소수이며,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중국인들 또한 누리는 입장에서의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외노자 비율이 거의 90%를 넘는 두바이 같은 곳처럼 부자 중국인들의 소비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낙수 효과를 받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시골의 가난한 농민공과 일꾼들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방만 내려가 봐도 문명의 혜택이 거기까지 아직 닿지 않아 종종 거의 100년 전과 유사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10억 명이 넘는 이들 가난하고 불만이 많은 중국인들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한 중국에게 있어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숙제 같은 문제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이건 시간이 문제일 뿐 그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결국에는 그 뇌관이 터지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이 중국 사회를 급작스러운 붕괴로 이끌 것으로 보면서 그런 중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의 경우는 30년 전까지 벌었던 그 많은 돈을 까먹으며 천천히 소멸되어 가고 있을 뿐 이제는 그 어떤 성장 동력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평하며, 그런 일본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전쟁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앞서 본 두 나라와는 매우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볼 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주변이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얽혀 있는 곳이며, 거기다가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정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한편으론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정학적 불리함은 만약 강력한 국력과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외교가 동반될 때에는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도 물론 실제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걸 해내기만 하면 통일 한국은 경제와 국방력 모두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일본에게는 이미 그걸 막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고, 중국의 경우도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 또한
미국의 미래 국익을 위해 근미래에는 오히려 그걸 지지할 확률이 높다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 앞으로 중국의 국력이 빠르게 꺾이게 되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지금만큼의 정치적 영향력도 또 경제적 원조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그때를 맞춰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이후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통일에 이르게 된 후 앞서 말했듯 지역의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미 정부나 미국의 국방부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조지 프리드먼의 대한반도 미래 전망인데, 사실 그를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나 또는 머지않아 통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꿈같은 이야기라며 코웃음 치며 믿지 않아 하실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도 워낙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있다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날카로운 정보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전 세계의 돈을 다 긁어모으고 있는 무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골드만삭스는 아예 콕 집어 그 시점과 구체적인 경제력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즉 이제 2050년이 되면 이미 한국의 경제력은 엄청난 속도와 폭으로 발전을 해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지난 2003년 내놓은 바 있고, 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크게 소개되었던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짝 들여다보자면, 당시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각 국가들에 대해 2050년까지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작성해 그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주로 생산성 증가율, 거시경제 변수, 교육과 성장 잠재력 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총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8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것은 8만 9천 달러가 예상되는 세계 1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건 해당 보고서가 지금 크게 우려를 낳고 있는 인구 감소 부분을 골드만삭스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대략 2024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이미 예측이 되어 있고, 그건 지금의 상황에 비해 그 하락 시점에 있어 단 몇 년의 오차만 있을 뿐, 앞서 전망한 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최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조지 프리드먼의 전망처럼 골드만삭스도 단지 그 시점이 문제일 뿐 한국의 통일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게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그것을 앞으로 한국이 최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특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등장하는 한국의 통일 이야기는 사실 우리보다도 해외 전문가들의 입과 글에서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미래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 그리고 한국 통일과 미래 전망 이야기에서 짐 로저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짐 로저스 이야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짧게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짐 로저스는 흔히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립니다. 1968년 투자회사 퀀텀 펀드를 설립한 후 이후 1970년부터 1980년 그 딱 10년 동안 거의 5000% 가까운 전설적인 수익률을 내며 당시 수조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는 1980년 그냥 쿨하게 은퇴해버린 대단하고도 무척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동시에 전 세계 최고 투자 기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스타일이라면 짐 로저스는 그 반대 스타일인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와도 같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또 그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노리는 거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스타일의 투자자입니다. 그는 원래는 일본을 아주 좋아했고 또 일본의 미래에 대해 아주 밝은 전망을 가졌던 사람으로, 또 그래서 자신의 개인 자산을 포함 운영 중이던 그 막대한 자본 중 상당 부분은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해서 큰 재미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짐 로저스의 철학에 의하면 근대 인류의 부는 19세기 유럽에서 쌓여가다 20세기에 와서 미국으로 이동했는데 21세기에 더 깊이 들어서게 될수록 그 부가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보아서였고,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그렇게 쏟아지는 부를 받아줄 기반이 충분했던 거의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는 2000년대 이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2000년대를 기점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 포함 그런 일본 자산을 모두 처분해버리고 일본 관련 투자 상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그대로 빌려볼 때 일본은 이미 끝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조지 프리드먼이 지적한 것처럼 그 또한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는 지금의 이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한 성장 동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가 일본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일본의 정치 상황, 그리고 그런 후진적 정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본인들의 절망적인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콕 집어서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베에게 있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즉 실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마치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일종의 쇼에만 나라의 불을 쏟아붓다 보니 아베의 그 오랜 집권 후에 남은 일본에겐 이제는 마지막 반등을 위한 최소한의 성장 동력마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뺀 자금으로 이후에는 거의 다 중국에 투자를 해 2000년대 중반 미친듯이 성장해온 중국의 그 성장 흐름을 아주 제대로 타면서 또 엄청난 이득을 보았고, 지금은 다시 중국에서 서서히 자본을 빼며 다시 미국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는 날카로운 해안을 가진 그가 근미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처이자 나중에는 아예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40번을 실패해도 단 3번만 성공하면 그 3번의 성공이 모든 결과를 바꾸어 버린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사람이든 국가든 아니면 기업이든 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높게 보는 힘은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것도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졌을 때 빨리 추스르고 일어나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되었을 텐데, 당시 일본 전역에서는 이제 일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무력감이 팽배해졌고 감히 정리하기는커녕 그것을 숨기고 또 계속 밑빠진 독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갖다 부으면서 그렇게 30년간 계속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반면 한국은 말 그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특화된 놀라운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극찬을 하며 다수의 책과 또 세계 여러 곳을 돌며 하는 강연에서 빼먹지 않고 한국인의 그런 근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며, 또 그만큼 한국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및 힘의 질서 가운데 앞으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을 곳 역시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유력한 변화는 바로 앞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며 근면하고 뛰어난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생겨나고 DMZ가 사라지며 시원하게 뚫려버린 한반도 위로 시베리아 철도가 놓여지게 될 것이며, 그게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닿게 되는 날이며, 한국은 단지 동북아 최고가 아닌 전 세계 교통 및 물류에 있어 최고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최고의 관광지가 되면서 엄청난 돈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이 통일만 될 수 있다면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진짜 언젠가는 내 차 몰고서 서울에서 출발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찍고 몽골의 거대한 평야를 지나 다시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를 넘어 아우토반으로 갈아타며 베를린까지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꿈같은 날이 내 생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엘빈 토플러가 약 6개월에 걸쳐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면밀히 연구한 후 지난 2001년 한국을 위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남긴 우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보석 같은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그는 우리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의 성장에 만족하며 이대로 정체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잠재력 속 숨어있는 그 성장 동력을 끌어내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 국가가 될 건지, 그건 순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하는데 자꾸 방파제 이야기가 나와 좀 미안하긴 하지만 토플러 역시 옆나라 일본의 예를 들며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하며 방만한 결과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넘어가는 도중에 낙오되며 이후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성장이 멈춰버렸다며 절대로 일본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게 2001년도이고 지금이 2022년도니까 지난 약 20년간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이룬 것들을 보면 멈추는 것은커녕 거의 단군 이래 최고의 성장을 이루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플러 교수의 당부를 잘 새겨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인들은 그들의 똑똑한 두뇌와
이와 강력한 교육열이 엄청난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유용한 지식 기반의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즉 한국인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그 창의력을 극대화시켜 주어 미래 시대를 선도할 첨단 기술 같은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선진적 교육 체계로 체질 개선을 한다면 이미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지식 기반 경제의 시대, 즉 제3의 물결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한국은 미래 세계의 중심이 될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 분명하며, 그때는 한국이 상상하는 것을 곧 전 세계가 누리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미래가 한국과 한국인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한국의 근 미래에 대해 같은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사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의 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동의와 확신을 하는 커다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서 본 그 어떤 전망도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또는 자원이 많아서 아니면 미국처럼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곳에 있거나 또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전 세대로부터 뭘 대단한 물질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모두 한 목소리로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능력과 근성에 그 모든 성장과 성공의 전망들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린 약 100년 전에는 거대한 악마 거머리가 달라붙어 나라의 모든 살과 피를 남김없이 다 빼앗기는 지옥을 겪은 후 곧바로 이어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나라의 모든 기반을 다 파괴의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참혹한 전쟁까지 겪은 다음 바로 거기서 시작해 오늘날 벌써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토록 잘해온 것은 우리 자신들, 즉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제 저력이자 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잃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가 단결을 넘어 이제 통일까지 해버린다면 그때는 인구 8천만 명의 핵무기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 거기다가 엄청난 수준의 군사공업 능력까지 모두 갖춰버린 말 그대로 초강대국이 기존의 과거 강대국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열강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게임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 우리 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리고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나뉘어진 우리 한반도의 허리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앞서 본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전망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절대 강국, 통일 한국을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